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집에 대하여 안도현. 손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 집을 갖는다는 것은 저 제비들에게 얼마나 미안한 일인가. 볏짚 한오락이 엮어 얹지 않고 진흙 한 톨 물어다 바르지 않고 너나 없이 창문 큰 집을 원하는 것은 세상에 그만큼 훔치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인가. 허구한 날 공중에 떠서 살아가다 보면 내 손으로 땅 위에 집을 한 채 초가삼간이라도 지어보고 싶을 때가 있다. 혹시 바람에 찢기고 무너진다 해도 훗날 내 자식 새끼들이 자라면 꽁지깃을 펴고 실패하지 않는 집을 다시 지을 테니까. 안도현 시인의 집에 대하여입니다. 음력으로 3월 3일은 삼진날이라고 해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날이죠. 제비들은 제일 먼저 집을 짓습니다. 이 집, 요즘 전세난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해요. 우리가 큰 집을 원하는 것은 그만큼 욕심이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시에 적힌 것처럼 훔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일까요? 욕심 때문이라면 조금 좀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김현수 작가의 세계의 끝 여자친구입니다. 김현수 작가는 1993년 작가세계 여름호에 시를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장편소설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로 제3회 작가세계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2001년 장편소설 굿바이 이상으로 동서문학상을 수상했고 2007년에는 단편소설 달로 간 코미디언으로 황순원 문학상, 또 2009년에는 단편소설 산책하는 이들의 5가지 즐거움으로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소설집 세계의 끝 여자친구에 실린 작품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김현수 작가의 세계의 끝 여자친구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의 끝 여자친구 김현수. 뭔가를 예감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다음날 등산을 하기 위해 배낭을 꾸린 뒤 부푼 기대에 가득 차 올려다보는 창밖의 달무리. 2시간이나 기다려서 들어갔건만 똥이 마려운 건지 굳은 표정으로 앉아서 내게는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는 면접관. 둥근 달무리나 똥 마려운 얼굴, 혹은 어느덧 지나가버린 1시간을 통해 우리는 인생이란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모든 일에는 흔적이 남게 마련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야 최초의 톱니바퀴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결국 내가 사랑에 대해서 말하게 되기까지 첫 번째 톱니바퀴의 역할을 한 건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한 자원봉사자의 부지런함이었다. 게시판 한쪽에 매주 한 편의 시를 붙여놓으니까 봐, 좋잖아. 항상 일거리를 찾아다니던 그 자원봉사자는 새로운 수서 목록과 각종 공지사항을 붙여놓는 게시판 한쪽이 늘 비어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다가 사서들의 동의를 얻어 A4 용지에 매주 한 편의 시를 인쇄해 앞정으로 꽂아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톱니바퀴 옆에 새로운 톱니바퀴가 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가을, 겨울, 봄 이렇게 3번의 계절이 지나간 뒤부터였다. 5월이 시작될 무렵 그녀는 남편을 따라 지방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뒀고 얼마간 그 자리에는 나희덕 씨가 붙어 있었다. 그러다가 누군가 뭐야? 아직도 나이덕 씨가 붙어 있잖아? 그러게. 나이덕 씨는 광팬일 리는 없을 테고. 아마 이러다가 이주의 씨가 이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주의 씨가 되겠어? 저기. 혹시나 해서 내가 신경림 시인의 시를 한 편 적어왔는데 이거 여기에 붙여도 될까? 되겠지? 안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럴까 그럼? 그러자 몇몇 사람들도 앞다퉈 이 나라에 좋은 시인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종이와 앞정으로 보여주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게시판이 혼란스러워지자 누군가 이런 제안을 적은 쪽지를 붙여놓았다. 이렇게 두서없이 시를 붙여놓을 게 아니라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게시판에 붙일 시를 선정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시윤동 모임 함께 시를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줄여서 함시사가 만들어졌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그러다가 6월을 다 잡아먹을 듯 기세가 등등하던 장마도 완전히 끝나고 뜨겁고 뜨겁고 뜨겁기만 한 여름 햇살이 장렬할 무렵 책을 빌리러 갔다가 난 게시판에 세계의 끝 여자친구란 시가 붙어있는 걸 보게 됐다. 새로운 시를 붙여놨네. 제목이 세계의 끝 여자친구? 시를 붙인 사람이 김희선? 설마 희선 씨가... 시의 내용은 시인이 걸어가는 길의 끝에는 메타세콰이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거기가 바로 세계의 끝이며 그때 우리는 불과 눈물이 서로 스미듯이 혹은 달과 무지개가 그러하듯이 나란히 메타세콰이어 거친 둥치에 등을 기대고 앉게 될 것이라고. 그러는 동안 사랑은 저처럼 뒤늦게 닿기만 하면 흔적도 없이 자욱도 없이 3월의 눈처럼 사라진다는 것. 가만, 호수를 바라보며 서 있는 메타세콰이어 한 그루. 난 도서관의 컴퓨터로 검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메타세콰이아 살아있는 화석이란 책을 찾아냈다. 몸이 훈훈해집니다. 아는 사람 하나 우연히 만나고 싶습니다.
세계의 끝 여자친구로 고른 사람 김희선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 궁금해서 참석하긴 했는데 이 모임 함시사는 회원들이 다양하잖아. 무명씨, 내 땅의 말로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그대. 며칠 전 구청의 노점상 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노점상 한 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는 바람에 성산대교 부근에서부터 강변북로가 막혔는데 다들 아십니까? 맞아요. 3시간 동안이나. 정말 속상했는데. 아유,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아이고. 난 전혀 몰랐는데. 전 여직원과 함께 거래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1시간 정도 가는 둥 마는 둥 차를 몰다가 이렇게 가는 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유소 옆에 딸린 작은 가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커피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차양을 설치해 놓은 가게 앞에 앉아 한강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꽉 막힌 도로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지금 이 시간은 내 생에 가장 한가로운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 시가 생각났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때 술집에서 곧잘 만나는 녀석이 있었는데 술만 취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시를 읊었거든요. 되게 안타까운 얘기네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말했다. 내가 생각해도 목소리가 좀 컸기 때문인지 다들 나를 쳐다봤다. 저기, 청년은 이 모임에 오늘 처음 나온 분이지요? 혹시 시는 가져왔나요? 예? 시요? 예, 가져오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보셨으니까 우리가 이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이제 아시지요? 시를 하나 읽고 왜 그 시를 고르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제가요? 시를 하나 읽고 그 시를 왜 고르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라고요. 예. 그게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였다. 그해 봄 대학을 졸업한 나는 한 달 정도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다가 벚꽃이 떨어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아침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시내 쇼핑몰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해질 무렵이면 배철수가 진행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들으며 호수 주위를 달렸으며 생각날 때마다 매번은 아니고 3번에 한 번꼴로 나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학생에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자 메시지들을 보내곤 했다. 선배 관심 끌려고 깨병 부리는 거야. 6월 15일 AM 10시 48분 나나. 이런 식으로. 나나가 아니라 나나라고 저장을 한 것은 그녀의 요청 때문이었다. 그녀는 중학교에서 평교사로 은퇴했다던 할아버지가 지은 그 이름을 학창시절 내내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덕분에 난 하루에 10번도 넘게 에밀 졸라가 쓴 소설을 떠올려야만 했고 급기야 도서관 서가에서 그 책을 찾아 훑어보기까지 했지만 여주인공 나나의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사실만 알게 됐을 뿐 더 젊은 언어로 새롭게 번역될 필요성이 느껴지던 그 자연주의 소설을 통독하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내 25살의 두 번째 계절은 19세기 자연주의 소설의 책갈피가 넘어가듯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장마가 찾아왔고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달리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난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으며 장마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아마도 나나가 아니라 그녀에게, 그것도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를 건 까닭은 어쩌면 장마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한동안 우리는 날씨에 대해서만 얘기했다. 비 올 때는 뭐해?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달리기를 못하고 있어. 달리기? 난 네가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랬구나. 맞아. 좋았어. 우리 참 좋았어. 그렇긴 하지만 우린 이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거야. 그 말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또 슬프게 만들었다. 우선 맞아라는 말 때문에, 그 다음엔 그렇긴 하지만이라는 접속사 때문에. 맞아. 그렇긴 하지만. 맞아. 그렇긴 하지만. 맞아, 그렇긴 하지만. 맞아, 그렇긴 하지만. 맞아. 어쩌면 이 장마는 영원히 계속될지도 몰라. 그렇긴 하지만 난 한번 달려보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장마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난 노란색 반바지에 반소매 셔츠를 입고 가랑비가 흩뿌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달리기 시작했다. 옷 속으로 빗물이 스며드는 꼭 그만큼, 그네와 미끄럼틀로 녹이 스는 꼭 그만큼, 기압골이 이제 한반도에서 조금씩 물러나는 꼭 그만큼 내 25의 나이도 흘러가고 있었다. 25의 고민이란 그 고민마저도 꼭 그만큼이라는 것.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꼭 그만큼이라는 것. 한 30분 정도 달렸을까. 호수 반대편까지 달려갔을 때는 온몸이 다 젖었고 운동화로는 물이 스며든 상태였지만 그때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문득 바람이 불어오는 서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 서쪽 하늘은 환해지고 있었다. 서쪽 하늘은 검은 빛이었고 어떻게는 푸른 빛이었고 또 달리는 하얀 빛이었는데 그게 하도 인상적이어서 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가만히 서서 한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다. 하늘 전체를 뒤덮은 구름은 빠른 속도로 밝아지고 있었고 지평선에서 한 뼘 정도 위쪽으로는 날이 계리라는 걸 암시하는 뭉게구름이 피어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비구름이, 그 다음에는 바람이, 그리고 저녁이, 또 계절이, 그렇게 한 시절이 지나가고 있었다. 지나가는 그 풍경 속에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으므로 오히려 나는 숨이 편안해질 때까지, 바람이 젖은 내 몸을 차갑게 만들 때까지, 나뭇잎에 매달린 빗방울들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후드득 떨어져 내릴 때까지, 그리하여 그 구름들 틈새로 푸르스름한 하늘이 엿보이게 될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난 그날이 바로 장마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서쪽 하늘을, 그 뭉게구름을, 그리고 울퉁불퉁한 둥치와 물방울이 맺힌 나뭇잎을 지닌, 하지만 홀로 서 있는 키가 큰 메타세콰이어 한 그루를 바라보다가 그렇다면 다시 톱니바퀴 이야기다. 지금 낭독하신 시가 세계의 끝 여자친구라는 시죠? 그 시는 지난번에 낭독했었잖아. 맞아요. 새로운 젊은이는 우리 함시사의 취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네.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를 다시 읽은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군요. 예. 근데 그 시에 나오는 나무가 메타세콰이아인데 그 나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책도 대출하고 그러셨다고 하셨잖아요. 뭘 좀 알아냈나요? 네. 메타세콰이어는 언제나 여러 그루가 함께 서 있습니다. 대개는 일렬로 줄지어서, 그렇지 않다면 숲을 이뤄서요. 저도 이 책 메타세콰이어 살아있는 화석이란 책을 보고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 이유가 뭐던가요? 예, 그게요. 1943년 여름에 중국 충칭에서 조사차 선릉자로 향하던 중국의 나무학자 왕잔이라는 사람이 그만 말라리아에 걸려서 완센 농업학교에 들렀다고 해요. 근데 그 학교에 근무하던 양농싱한테서 얘기를 들은 거죠. 무슨 얘기요? 거기서 100km 정도 떨어진 모다오시에 가면 엄청나게 큰 신의 나무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신의 나무. 그래서 왕잔이라는 학자가 신의 나무를 찾아갔군요. 예. 사흘 동안 험준한 산과 깊은 계곡을 넘어서 7월 20일에 마침내 모다오시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높이가 35m에 달하는 나무를 마주하게 된 거죠. 그 나무가 메타세콰이아? 예. 그 나무가 메타세콰이어라는 건 몇 년이 지난 뒤 1946년에 밝혀졌어요. 메타세콰이어는 백악기의 공룡과 함께 살았던 나무였는데 빙하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1943년에 그렇게 기적적으로 다시 발견된 겁니다. 근데 그 나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나요? 나 어디선가 메타세콰이아 길이 있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예,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맞아. 이 나무는 화분에 담겨서 중국의 선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대량 번식에 성공해서 각지에 보급됐습니다. 워낙에 성장 속도가 빠르고 형태가 아름다운 나무라서 주로 가로수로 심었는데 가로수로 보급된 나무라 이 시에 나오는 것처럼 한 그루의 메타세콰이어를 보는 일은 드문 일이죠, 아주. 그게 드문 일인가? 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저도요. 오늘 함시사 모임은 이만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다음 주 게시판에는 정 선생이 소개한 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죠. 다음 주 수요일에 뵙죠. 이따 저랑 이야기를 좀 하지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회의실에서 자판기 커피를 손에 들고 앉았다. 그런데 왜 자기가 본 그 나무가 세계의 끝 여자친구에 나오는 메타세콰이어라고 생각하게 된 건가요? 호수 옆에 한 그루만 달랑 있는 나무라서? 그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메타세콰이어 살아있는 화석이란 책을 빌렸어요.
그런데 밤에 책을 읽으려고 보니까 책에다 투명 테이프로 누군가의 이름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혹시 할머니가 그 시를 붙인 희선... 예, 내가 희선이에요. 김희선. 뭐 그 배우만큼 예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 그러니까 김희선 선생님께서 그 시를... 그냥 희선 씨라고 부르세요. 예? 예. 아무튼 그 시인, 세계의 끝 여자친구를 쓴 시인의 이름이 제가 대출한 책에도 박혀 있더라고요. 이게 웬 우연인가 해서 살펴봤더니 도서관을 처음 만들 때 장서가 많이 부족했던지 시민들한테 책을 기증받았더라고요. 기증자의 이름을 스탬프로 찍어놨는데 바로 그 시인이 기증한 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인은 이 동네에 사신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감동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시인이 읽었던 책이라고 하니까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어쩌면 그 시를 쓸 때 도움을 받은 책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한쪽 여백에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어요. 잠깐만요. 저한테 책이 있습니다. 메타세코이아 한 그루, 밤 10시의 산책, 호수 건너편 도시의 불빛, 거기에 묻다. 여기 보세요. 시인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미스 마플처럼 생긴, 아니 희선 씨는 연필로 휘갈겨 놓은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희선 씨의 눈빛이 점점 더 부드러워졌다. 어쩌면 축축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쯤 내가 물었다. 혹시 이분이 아드님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시인 돌아가신 지가 몇 해 되지 않았더라고요. 한 7, 8년 됐나요? 암이었다고. 그래요. 암이었어요. 어린 나무처럼 싱싱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젊었어요. 너무. 제가 괜한 얘기를.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작은 글씨를 보려고 하면 눈물부터 나온다우. 그러더니 희선 씨는 그 시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톱니바퀴는 계속 돌아가는 것이다. 희선 씨는 구시가지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이었다. 함시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까닭도 바로 그런 이력 때문이었다. 시를 좋아하고 즐겨 습작을 해온 덕분에 희선 씨가 가르친 학생들 가운데에서 등단 시인이 3명이나 나왔는데 그 시인도 그중 하나였다. 그 시인은 등단한 뒤에도 여기 그가 태어난 고향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가끔씩 만날 수 있었지요. 시인이 된 제자는 언제나 고등학교 시절의 국어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꼭 희선 씨라고 불렀어요. 희선 씨, 희선 씨. 그런데도 전혀 밉지가 않았죠. 그의 또 다른 재주랄까. 그는 모두 2권의 시집을 출간했는데 한 권은 살아있을 때, 그리고 한 권은 죽고 난 뒤에. 하지만 세계의 끝 여자친구는 2시집 어디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요? 병상에 찾아갔더니 이 시를 보여주더군요. 읽고 나서 난 이 시가 참 좋단다라고 말했더니 그건 희선 씨한테 주려고 쓴 시가 아니니까 김치국 마시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하더군요. 난 연애 얘기라면 언제나 귀가 솔깃한 사람이라서 자꾸 캐물었죠.
이 시에 나오는 여자친구가 누구니? 그랬더니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더군요. 아유, 당연히 착하겠지. 얘기해봐. 어떻게 만났는데? 응? 부쩍 사랑했던 모양이지? 내가 물었지요. 맞아요. 그렇게요. 세상 끝까지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말하곤 기득기득 웃더군요. 세상에, 웃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네. 그렇게 웃고 나서는 다른 남자의 아내인데 그날 밤에 같이 도망가자고 말하지 않은 게 정말 잘한 일이지요.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까 라고 말하더군요. 그 사람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왜 이 시를, 시인이 시집에도 싣지 않았던 이 시를 게시판에 붙이셨어요? 아이고, 지난번에 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해야 하나? 그러게요. 제가 신입 회원인 관계로. 요즘 들어서 살아오는 동안 안 하고 넘어간 일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청년은 아직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야. 한 일들은 그게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안 한 일들은 해봤자였다고 생각하는데도 잊히지가 않아요. 예. 아이고, 왜? 하지도 않은 일이 잊히지 않는다니까 우스워요? 아니요. 그러게,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시인이 당신을 무척 사랑했노라고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도서관 게시판에 붙여놓을 생각을 한 거지. 누군지는 끝내 알 수 없게 됐지만,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당신만을 생각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영영 말해줄 수 없게 됐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도 알게 되겠지요. 시인이 한때 이런 시를 썼다는 것. 그 메타세콰이아가 두 사람이 갈 수 있었던 가장 먼 곳이었다는 것. 저기... 예, 무슨... 난 다음 주부터 병원에 들어가요. 어디가... 나이가 들면 몸에 고장이 나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들려주었으면 한 거지요. 그나마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잠시 아무런 말 없이 앉아있다가 희선 씨가 먼저 일어났다. 딴 생각을 하다가 헐레벌떡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희선 씨는 내가 회의실을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그때 나는 그녀를, 우리가 함께 보낸 나날들을, 영원히 나를 후회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힐 게 분명한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꿈꿨으나 결국 나가지 못했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시인은 거기에다가 뭘 물어봤을까요? 책에 거기에 묻다라고 써놨잖아요. 그건 뭘 물어본 게 아니지 않겠어요? 뭘 묻었다는 뜻이지. 뭘 묻었다? 뭐가 있나요? 예. 여기 비닐봉투가 있는데요. 편지가 있어요. 편지요? 어디 봅시다. 예. 그 편지는 호수 옆 굵은 메타세콰이어 둥치 근처에 묻혀 있었다.
비닐 안에는 이렇게 적힌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이 편지를 발견하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이건 소중한 편지이니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보시다시피 우표값은 걱정 마세요. 약간 허탈해진 마음에 희선 씨와 나는 언젠가 시인이 겉봉의 주소란에 적힌 사람과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을 게 분명한 그 나무 아래 앉아 건너편 도시의 불빛들이 비치는 호수를 바라봤다. 우리가 너무 일찍 이 편지를 발견한 게 아닐까 모르겠네. 편지를 보낸 지가 수억만 년도 더 전의 일 같아서 그런데 요즘 우표값이 얼마인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0원이었는데 지금은 저도 잘... 이 사람, 도대체 이 편지가 언제 발견될 줄 알았던 거야? 편지의 겉봉에는 도합 2,000원어치의 우표가 줄지어 붙어 있었다. 그리고 희선 씨는 입을 다물었다. 건너편 호수 옆 대로로 신호를 받은 자동차들이 몰려가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밀려왔다가 멀어졌다. 그리하여 마지막 톱니바퀴는 겉봉에 적힌 그 이름이었다. 어처구니 없게도 겉봉에 적힌 주소지는 메타세콰이아가 있는 호수에서 걸어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누군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누군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가 묻혀 있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긴 그게 추억의 나무였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몇 번씩 메타세콰이아 아래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린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달라던 시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내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시간인 금요일 오후 5시에 만나서 우리는 그 편지를 수신인에게 직접 배달하기로 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병원에는 무슨 일로? 새파란 청년한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가슴 한쪽을 잘라내야만 하거든. 저런... 죄송합니다. 청년이 나한테 죄송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창피한 거지. 예. 내가 몹시 당황하자 희선 씨가 깔깔대며 웃었다. 그렇게 웃어줘서 고마웠다. 조금 있다가 여전히 입가에 웃음기가 남은 얼굴로, 하지만 주름이 많은 두 눈만은 씁쓸한 표정으로 희선 씨가 말했다. 사실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왼쪽 가슴만 잘라내면 되는 일인지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잘라내야만 되는 일인지 의사도 모르고 가족도 몰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땐 무척 외로워. 나 자신한테도 외롭다니까. 앞으로 한 10년쯤 10년은 너무 과한 욕심이고 당장 내년 이맘때는 어떨까? 햇살은 여전히 이렇게 뜨거울까? 내년에도 더위에 지친 사람들은 길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다들 저렇게들 앉아 있을까? 내년 여름에는 또 어떤 노래가 유행할까? 다음에는 어느 나라의 이름을 가진 태풍들이 찾아올까? 이 사람은 이 편지, 시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 편지를 메타세콰이아 밑에다 묻어놓았을까? 학생 때부터도 속이 하도 깊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 수 없더니만. 요즘 많이 생각나네요, 이 사람이. 아, 예. 내 생각에는 내년에 나는 아마도 활쏘기를 배우고 있을 것 같아.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되겠네요. 얼떨결에 바보처럼 내가 말했다. 말하고 보니 정말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해가 거물들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가게에서 나왔다. 거기에서 겉봉에 적힌 주소지까지는 가로수들이 푸른 이파리를 팔랑거리는 길이었다. 작년에 처음 도서관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시인과 닮아서. 눈썹이며 눈매며. 그래서 보자마자 희선 씨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 말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무 주책이었나 보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김희선이라고 하시는 순간 제 여자친구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정말? 여자친구가 그렇게 예쁘단 말인가요? 아니요. 그 배우만큼 예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름은 같아요. 하지만 제 눈엔 그 배우만큼 예쁘게 보였죠. 그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얘긴데. 얘기해봐. 어떻게 만났는데? 응? 무척 사랑했던 모양이지? 그 표정을 보니. 그랬어요. 10년은 고사하고 당장 내년 이맘때는 어떨지도 모르고 그렇게요. 다음 여름에도 햇살이 이렇게 뜨거울지, 어떤 노래가 유행할지, 다음엔 어느 나라 이름을 가진 태풍들이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렇게요. 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바라봤다. 호수 건너편 메타세콰이아가 서 있는 세계의 끝까지 갔다가 거기서 더 가지 못하고 시인과 여자친구는 다시 그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무척 행복했고 또 무척 슬펐을 것이다. 하지만 덕분에 그 거리에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남게 됐다. 다시 수만 년이 흐르고 빙하기를 지나면서 여러 나무들이 멸절하는 동안에도 어쩌면 한 그루의 나무는 살아남을지도 모르고 그 나무는 한 연인의 사랑을 기억하는 나무일지도 모른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는 희선 씨에게 내가 말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요. 세계의 끝 여자친구 함께 하셨습니다. 김현수 작가 전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 청취자분들과 함께 세계의 끝 여자친구 이 작품 함께 만나봤습니다. 언제 어떤 계기로 이 작품 쓰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예, 저희 동네 호수공원이라고 큰 공원이 있거든요. 네. 그 공원에서 제가 달리기 하는 게 저희 취미 중에 유일한 거의 취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날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네. 어떤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혹은 뭐 회갑 기념, 이런 식으로 나무를 이렇게 심어놓은 구역이 있는데, 거길 지나가다가 그 나무를 보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죠. 그 나무 하나하나마다 다 이야기가 있다고 이런 느낌도 들고요. 뭐 그러다가 그냥 소설이 됐습니다. 그런 구역이 있군요. 네. 그것도 동네 주민들만이 또 알고 계신 그런 구역이네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요, 저희 독자들이 말이죠. 네. 항상 작품을 접하면 네. 그 작품의 내용과 작가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동일시하는 네. 그런 경향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품은 작품이고 작가는 작가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네네. 근데 이 작품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여자친구를 사랑했으면 세계의 끝까지 데려가고 싶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근데 혹시 작가의 경험이 담겨 있는 작품인 건 아닌가요? 예. 근데 뭐 제가 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어느 정도 저 일부가 맞는데요. 네. 그렇긴 하지만 제 경험은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일 텐데, 저도 뭐 마찬가지로 제 생각이 들어가긴 하지만, 뭐 제가 경험한 일을 소설로 쓰지는 않죠. 네. 그렇군요. 이 작품, 세계의 끝 여자친구와 관련해서는 제목이나 표지도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제목이 일본 밴드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 맞나요? 예. 어떻게 해서 이걸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가 워낙에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포스트락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포스트락이라고 하면은 좀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연주곡 위주의 음악을 하는 그런 밴드들을 뜻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음악을 하는 친구 중에 이제 일본에 있는 사람으로서 혼자서 이제 밴드 이름은 이제 세계의 끝 여자친구라고 월즈앤드 걸프렌드라고 이제 지었는데 혼자서 하는 밴드고요. 이 사람이 만든 음악들이 이제 굉장히 감성적이고 뭐랄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호수공원에서 본 나무처럼 음악 하나하나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 듯한 느낌이 이제 들 때가 있어요. 밴드의 이름 자체도 굉장히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순간 뭔가 날 자꾸 건드리는구나, 뭘 쓰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제목이 이제 떠올랐어요. 음악도 어떤 음악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들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음악입니다. 그래요. 꼭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요, 이 질문을 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저희 프로그램 프로듀서가 꼭 물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출연하셨어요. 예. 앞으로도 계속 영화 출연하실 건가요? 아니요,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혹시나 제가 획기적으로 뭔가 큰 변화, 얼굴이 굉장히 정말 영화배우처럼 바뀐다든지 이러면 제가 고려해 보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가장 젊었을 때 지금 모습으로 남고 싶습니다. 아이고, 충분히 멋지십니다. 그래요. 다음 아주 흥미진진한 그 작품 꼭 기대를 하겠고요. 조만간 저희가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빨리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끝 여자친구 김현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김현수 작가의 세계의 끝 여자친구 편이었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